회사에 첫 며칠 또는 몇 개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원하는 회사에 합격한 기쁨이 스트레스로 바뀐 신입사원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 회사에 간다는 게 막연하게 불안하기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그게 아니라고 혼만 나거나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쓴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이는 한창 배우고 성장해야 할 신입사원을 위축되게 만들고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와서 심한 경우 자괴감이 들고 애써 합격한 회사에 가기 싫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쓸데없는 고민은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내 몸과 마음도 훨씬 편한 방법으로 바로 신뢰와 안정을 쌓아가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많은 신입사원들이 반대로 아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먼저 겪어본 사람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터득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입사원 때는. 그러니까 꼭 입사하시기 전에, 연차가 더 차기 전에 이 영상을 꼭 봐주세요. 그리고 단 1도 모르는 생신입을 위해 단계 떠먹여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도 뒤에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게요. 신입사원은 회사에 도움은 못 되지만 부담은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신입을 왜 뽑았나 싶죠? 자, 이제 신입사원만 모르는 회사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신입사원은 회사에 성과를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입이지 경력이 아니니까요. 지식도 없고 숙련도도 없는 여러분이 회사에 성과적으로 쓸모없는 것은 사실 지극히 정상이고, 따라서 회사도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거는 대단한 성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를 반대로 알고 내가 뭔가를 되게 잘 해야 된다거나 내가 도움이 돼야 한다고 착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신입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 고민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반대로 한두 번 일을 배우고 완벽하게 숙지를 못했다고 자책하지도 몇 번 혼나고 내가 부족한지 내 자신을 의심을 하지도 마세요. 대신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포인트에 집중을 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은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신입사원은 회사 차원에서는 공들여 뽑아놓은 젊은 피, 그리고 앞으로 잘 키워야 하는 소중한 인재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수 또는 상사들에게 여러분은 당장은 짐이에요. 내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키우기까지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업무를 책임지기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반문을 하시겠죠. 지민 신입을 떠안고 가르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게 회사와 사수의 의무라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사수도 사람입니다. 그것도 바빠 죽겠는 사람. 그리고 신입사원으로서 여러분의 평판에 가장 먼저 영향을 끼치는 게 또 사수이기도 합니다. 이 사수의 부담을 똑똑하게 덜어줄수록 여러분의 회사 생활은 그만큼 쉬워질 거예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은 상당히 마음이 놓여야 합니다. 왜냐면은 잘 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열심히 하는데도 혼나는 신입사원의 경우는 대부분 이거를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서입니다. 즉 본인 딴에는 잘하는 게 회사에 유의한 도움이 되는 줄로 착각을 하지만 본인이 사수와 팀에는 부담임을 충분히 인지하지는 못하는 거죠. 본인의 기여도나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랑 본인이 끼칠 수 있는 피해나 소모시키고 있는 자원들에 대한 과소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격의 착각은 탑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신입사원분들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혼만 내지? 같은 답을 알 수 없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쉬워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간단한 퀴즈 하나만 내겠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여러분이 가장 빠르게 쌓아야 할 평판이 무엇일까요? 싹싹하다? 싱그럽다? 센스 있다? 아닙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 친구한테는 믿고 맡길 수 있어 같은 믿음입니다. 일을 가르친 뒤에 여러분의 사수의 머릿속은 사실 편치 않아요. 막 방치하는 사수가 아니라면 물가에 애를 내놓은 그런 마음입니다. 애가 물가에서 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물에 빠져도 혼자 헤엄쳐 나올 수도 없으니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예측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물가에는 내놨지만 예측 가능한 애가 되면 됩니다. 사수가 하지 말란 건 하지 말고 시키는 건 하고 또 물에 빠졌다 하더라도 사수가 구할 수는 있겠다 정도의 믿음을 주라는 거죠. 사실 이 정도면은 에이스 신입사원입니다. 여러분의 사수도 사실 이 정도 이상을 바라지도 않아요. 자,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신입사원의 목표는 잘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쌓는 겁니다.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잘하려고만 하면 100% 망해요. 이제부터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평소 지능이나 센스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잘 받아 적었다가 그대로만 하면은 누구나 회사 생활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빠짐없이 피드백을 구하며 늦지 않게. 자, 이거는 무조건 적어서 모니터 위에다가 붙여놓으세요.
첫 번째, 빠짐없이 할 것. 사수가 A부터 Z까지 시키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A부터 Z까지 빠뜨리지 말고 하란 얘기입니다. 업무 하나하나의 퀄리티는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못하는 건 가르치면 되고 일이 숙련되며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잘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안 했다는 거는 사실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업무 지시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단계의 신뢰부터 갉아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잘하는 것보다 일단 다 하는 게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일을 생각 없이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또 물을 거예요. 대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생각 없이 했냐, 생각을 하고 했냐는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사수가 누구씨 이 일을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될 이유가 있으면 됩니다. 이유가 얼마나 타당하느냐 이것보다는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 일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와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작년 자료를 보니 이러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정리된 것 같아서 저도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선배가 명백하게 알려준 기준이 있는 게 아니면은 여러분은 틀려도 됩니다. 아직은 그 판단력을 기르는 단계니까요. 이런데도 그게 틀렸다면서 화내는 선배가 있다면은 그 선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일을 배울 때 빠짐없이 하는 매뉴얼, 요것만 따라하세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메모 이기는 거 없습니다. 최대한 빠짐없이 적으세요. 그리고 못 들은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거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길고 어려운 내용이라면은 사수의 허락을 구하고 일하는 모니터를 동영상으로 찍던지 아니면 녹음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돌아가서 복기를 하세요. 메모에 온 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정리를 하세요. 이때 이해가 안 되거나 적어놨는데 모르겠거나 빠뜨린 게 있으면 사수한테 그때 또 물어보세요. 이거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정리하다 보니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거 다시 한 번만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건 좀 더 자세히 나올 얘기긴 한데 미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수한테 빠진 게 없는지 일하는 중간에 검사를 받으세요. 가르친 걸 받아 적고 빠진 게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걸로 약간 찍먹을 해본 다음에 맞는지 검사를 받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은 업무를 빼먹을래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두 번째 포인트, 피드백을 받아라로 넘어가 볼게요. 피드백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이 잘 하고 있는지, 이게 맞는 방향인지를 그 일을 시킨 사람한테 충분히 물어보면서 하라는 뜻입니다. 신입사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업무적 판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뭘 모르는지도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그게 신입사원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조건 보고를 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했는데도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또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방향이 내 딴에는 맞는 것 같아도 1딴에는 중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피드백을 구하면은 상사와의 인간적인 관계에도 도움이 은근히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입사원한테 일을 시킨 상사는 불안해요. 물가에 애를 내놨기 때문에. 기한을 닷새를 주고 일을 시켰는데 이제 이틀이 지났는데 신입사원한테서 아무 말이 없으면은 얘가 잘 하고 있나, 어디까지 했나, 시작은 했나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쁜 상사일수록 이런 거에 뺏기는 에너지 하나하나가 아까워요. 상사가 먼저 중간 체크를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입사원이 먼저 선배님 제가 일단 여기까지 해봤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중간 보고를 하러 오면은 저는 고맙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후배가 피드백을 구하면은 이 사람이 일에 진지하게 임하는구나, 자의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상사인 나를 믿고 의지를 하는구나 라는 긍정적인 인상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피드백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중간 보고를 하세요. 이건 빈도가 최소 한 번 이상이어야 됩니다. 첫 중간 보고의 시점은 기한을 최소 절반 이상 남겨놓고 하세요. 4일을 주었으면 최소 이틀째가 지나가기 전에 첫 중간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시킨 걸 어디까지 했을 때 중간 보고를 하느냐? 크게는 요거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돌이키기 힘든 업무를 하기 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 이메일을 보내는 거라든지 재단을 하고 그거를 실제로 자르기 전이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큰 틀을 만들었을 때입니다. 주로 보고서 쓸 때 많이 쓰는데 목차를 정하거나 보고서를 구성하는 페이지별로 주제를 결정을 해놓고 상사한테 보여주는 거죠. 디테일은 빠졌지만 이런 결과물이 되겠구나를 예상을 할 수 있어서 피드백을 주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먼저 물어보세요. 제가 중간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어디까지 하고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상사가 적당히 목차 먼저 하고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디렉션을 줄 거예요. 피드백을 구하는 방법 두 번째, 상사가 시킨 거 빼고 새로 생긴 일은 다 상사한테 보고를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입사원이라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중 상사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은근히 흔하게 있는 일이고 실수를 많이 하는 상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신입인데 일하다가 다른 부서에
부서에 업무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받은 업무가 나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직속 상사한테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이럴 때 많이 하는 실수가 그냥 내 선에서 판단하고 그 업무를 해주는 경우입니다. 주로 부탁받은 일이 간단하거나 내가 할 줄 아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업무를 시키고 해줄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전부 나눠져 있고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게 회사라는 곳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그냥 나한테 일을 시키고 내가 그거를 할 줄 아니까 해준다는 거는 이런 부서 간, 담당자 간 체계를 무시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래서 상사한테 보고를 하세요. 나한테 다른 일을 부탁한 사람이 우리 팀 내에 있더라도 일단은 직속 상사가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옆팀 누구 과장님이 저한테 이런 일을 부탁을 하셨는데 이거를 해드리는 게 맞을까요? 지금 선배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팀 누구 대리님이 저한테 다른 일을 부탁을 하셨어요.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신입사원 때는 인사팀이나 교육팀 같이 회사의 다른 조직에서 여러분을 소집하거나 부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도 상사한테 일정과 내용을 공유를 해두세요. 이게 팀으로 공유가 갈 때도 있는데 보통은 팀장들한테까지만 공유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팀 내부에는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업무적으로 함께 일하는 직속 상사가 있다면은 반드시 먼저 얘기를 해둬야지 얘기를 안 했다가 누구씨 어디 가요? 하면서 상사가 먼저 묻는 그림은 좋지 않습니다. 한 20분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에도 상사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세 번째, 기한을 지킬 것. 특히나 여러분한테 기대한 적도 없는 완성도를 높인답시고 기한을 단 1분이라도 어긴 짓은 절대 하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날고 기어봤자 여러분의 상사 눈에도 그게 훌륭한 결과물일 확률은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단 1분이라도 늦으면 여러분의 평판이 깎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기한 지키기의 중요성일 거예요. 그렇지만 전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요거는 따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일을 시켜보면은 공통적으로 많이 관찰이 되는 상황이기에 하나만 추가를 할게요. 바로 기한은 여러분이 가장 공격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그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게 팀장님 또는 대표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데드라인을 그들로부터 지켜야만 합니다. 자, 요 세 가지를 따라하세요. 첫 번째, 기한을 확실히 받아오세요. 애매하지 않게 요일, 시간까지 딱 정해주세요. 기한을 먼저 안 알려주는 상사들이 의외로 되게 많은데 이때는 여러분이 먼저 물으셔야 됩니다. 기한을 주지 않은 상사가 예상치 못한 업무 시간에 업무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었는데 저한테 언제까지 하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요? 같은 이런 아마추어 같은 변명은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을 누가 안 알려주더라도 꼼꼼하게 다 받아놓으세요. 두 번째, 중간 보고는 충분히 수정할 시간을 두고 하세요. 자, 기한을 지켰다는 거는 내 할 일을 그때까지 제출했다가 아니고 상사와 여러분이 모두 협의한 결과물을 최종 완성하는 기한입니다.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주어진 기한의 절반 정도가 지나기 전에 첫 중간 보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기한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최대한 일찍 말하세요. 생각보다 기한 내에 업무 완수가 어려운 경우는 많습니다. 기한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미 할 일이 쌓여있는데 새로운 일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서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는 더 높은 분이 갑자기 다른 업무를 시켜서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상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충분히 미리 알려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팀장님이 중간에 급한 걸 시켜서 그것까지 하고 이거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안 됐어요.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팀장님이 갑자기 다른 업무를 시킨다. 그러면 그 즉시 여러분의 사수한테 알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상사는 기한을 조정을 해주거나 팀장님과 업무 조율을 해주던지 그렇게 할 겁니다. 최악의 경우가 데드라인이 지나서 상사가 찾는데 그제서야 못한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제 첫 회사 생활도 두렵지 않게 적응할 준비가 되셨나요? 우수해야 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시키는 것만 빠뜨리지 않고 제 시간에 틈틈이 물어봐 가면서만 한다면은 누구라도 신입사원으로서 중요한 첫 신뢰를 잘 쌓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거를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노력하고자 하는 방향만 잘 맞으면 처음에는 좀 서툴거나 헤매더라도 꾸준히 하면은 무조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영상을 다 보신 후에도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 또는 다음 영상으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삽질 없이 성장하는 직장 생활을 위한 지름길, 직장 공략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